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은 7월 18일 월요일이고요. 날씨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연 기상캐스터. 안녕하세요. 박소연입니다. 저는 상암 DDMC 앞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제 주변으로는 매미 울음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한여름이 다가왔다는 게 실감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저도 지난 토요일 초복에 보양식 챙겨 먹으면서 이제 본격적인 여름이 왔구나를 실감했거든요. 오늘 날씨 어떤지 바로 전해주시죠. 네, 요란했던 소나기에 이어 이번에는 장맛비에 대비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비 소식이 있는 가운데 특히 남부와 제주를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예상되는데요. 기상정보 잘 참고하셔서 철저한 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현재 남해안과 제주에 호우특보가 내려졌습니다. 호남권과 제주는 오늘 오후까지, 영남은 오늘 오후부터 밤사이 시간당 30에서 50mm 이상 내리겠고요. 특히 전남 남해안과 경남권 해안은 시간당 70mm 내외의 비가 퍼붓듯 쏟아지겠습니다. 곳곳으로 강풍특보와 풍랑특보도 발효된 가운데 강한 비바람이 예상됩니다. 저지대 침수와 산사태 대비해 주셔야겠고요.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 부탁드립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내일까지 경남 해안에 250mm 이상, 전남 남해안과 제주 산간에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쏟아지겠고요. 충청과 경북에 최고 80mm의 비가 예상되고 서울은 오늘 0.1mm 미만의 아주 적은 양이 내리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동안은 돌풍과 청동 번개를 동반할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서울은 23.1도, 대전 23도, 제주는 28.1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비가 적게 내리는 서울과 중북부 지역은 30도를 웃돌아 무덥겠고요. 많은 비가 예상되는 남부는 비교적 기온이 내려가겠습니다. 서울 31도, 대구는 27도, 제주는 32도가 예상됩니다. 당분간 30도를 웃도는 무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충청 이남 지역으로는 목요일까지 비가 자주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 오늘부터 4차 접종 예약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세에 이 주말에도 신규 확진자 수가 4만 명대를 이어갔는데요. 지난주 같은 요일보다 이 확진자 수가 배 이상 증가하는 이른바 더블링 현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 정부에서 50세 이상 연령층 등을 대상으로 이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 신규 예약, 이 사전 예약을 시작을 했는데요. 오늘 모닝 브리핑에서는 신규 대상자로 포함된 분들과 대상자로 포함됐는데도 아직까지 접종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 4차 접종 관련 궁금증 정리해봤습니다. 네, 질병관리청은 방역의료 대응책으로 4차 접종 대상을 확대했는데 구체적으로 4차 접종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부터 좀 정리해 볼게요. 네, 4차 접종 대상은 50세 이상 연령층 전체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18세 이상 면역 저하자와 기저질환자도 새롭게 포함이 됐는데요. 또 요양시설과 요양병원,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 및 노숙인 시설에 입원 또는 입소했거나 이런 시설에서 일하는 근무자들도 접종 대상자로 포함이 됩니다. 또 기존에는 80세 이상에만 접종이 권고가 됐었는데 앞으로는 4차 접종 대상에 대상자 모두가 이 권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네, 확진자 가운데 60세 이상의 고위험군이 15%를 넘어섰다고 하는 이 시점에서 이제 접종 대상이 확산이 된 건 반가운 일이고 또 아까 기저질환자 말씀하셨잖아요. 기저질환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네, 여기서 언급된 기저질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천식 같은 만성 폐질환자, 또 신부전 같은 심장질환자, 치매나 파킨슨병 같은 신경계통 질환자에 더해서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크론병 같은 자가면역 질환자들도 포함이 됩니다. 또 여기에 더해서 암이나 이 활동성 결핵, 또 당뇨병을 앓고 있는 분들도 이 접종 대상자인 기저질환자에 포함이 되는데요. 아시겠지만 이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으면 같은 환경에서 같은 바이러스에 노출이
수술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감염이나 굉장히 이런 부분에 취약할 수밖에 없고요. 또 회복이나 완치도 굉장히 더디다고 합니다. 방역 당국이 바로 이런 점을 고려를 해서 이 접종 대상자를 기저질환자까지 확대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 4차 접종 대상이 되는 기저질환자의 범위는 사전 예약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가장 궁금한 건 그거예요. 말 그대로 변이 바이러스잖아요. 근데 이게 그 4차 접종을 했을 네. 때 예방에 효과가 있는지 그게 가장 궁금하거든요. 네, 방역 당국이 발표한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4차 접종을 한 사람은 3차 접종까지 한 사람보다 중증화 예방도가 50.6% 정도 증가를 했고요. 사망 예방 효과는 53.3% 정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위험군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중환자가 되거나 사망할 수 있는 위험을 현저히 낮출 수 있게 되는 셈인데요. 물론 현재 나와 있는 백신이 새로운 변이들을 다 반영한 백신은 아니기 때문에 감염 예방 능력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BA.5 같은 새로운 어떤 변이 바이러스에 완벽하게 적응한 개량 백신이 공급되기 전까지는 대응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는 충분히 가치가 있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그리고 또 3, 4개월 간격으로 뭐 백신을 너무 자주 맞는 것도 몸에 굉장히 안 좋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거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근거가 없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송만기 국제백신연구소 사무차장에 따르면 백신을 자주 맞을 경우에 인체에 해롭다라는 것이 연구 결과로 입증된 것은 아니다라고 합니다. 독감 백신을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우리가 이 백신 또한 평생 여러 번 맞게 될 수 있는데 아무도 이 독감 백신 자체가 인체에 해롭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백신도 마찬가지라는 건데요. 이 백신을 많이 맞게 되면 그전 접종 때보다 추가되는 면역력의 정도가 좀 적어질 수는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자체로 이게 건강에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건데요. 한 예방의학과 교수의 말에 따르면 백신을 자주 맞으면 인체에 해롭다라는 주장은 백신에 대한 어떤 불신이나 피로감에서 나온 주장이다라고 하면서 정부가 이 가짜 뉴스를 정확하게 짚어주고 또 이 백신의 한계와 효과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접종률을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면 이번 백신 4차 접종 사전 예약은 누리집을 통해서 가능하고요. 또 대리 예약이나 지자체 콜센터를 통해서도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접종은 다음 달 1일부터 진행이 되는데요. 다만 네이버나 카카오톡을 통해서 자녀 백신을 예약하거나 의료기관을 통해서 예비 명단에 등록을 하시면 오늘부터 당일 접종도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백신 4차 접종 관련해서 정리 한번 해봤고요. 다음 이슈 전해주십시오. 네, 두 번째 이슈, 전세 대출 금리 6% 뚫렸다입니다. 국내 주요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6%대를 넘어섰습니다. 서민들로서는 주거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런 금리 상승이 이어지면서 결국에는 반강제적으로 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해야 되는 세입자가 속출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주요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금리는 지난 16일 기준 연 4.010%에서 6.208%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게 지난달 24일과 비교하면 불과 20일 사이에 하단이 0.420%포인트, 상단이 0.437%포인트 상승한 겁니다. 네,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큰 폭으로 오르게 됐는데 그 자세한 이유가 뭔지 궁금하네요. 네, 대출 지표 금리인 코픽스 금리가 올랐기 때문입니다. 은행들이 대체로 이 전세자금 대출 상품을 취급할 때 변동 금리를 설정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이때 기준이 되는 지표 금리가 바로 코픽스 금리입니다. 코픽스가 지난달보다 0.40%포인트 치솟은 바람에 전세자금 대출 금리도 같이 오르게 된 건데요. 코픽스가 뭔지 궁금하실 분들을 위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국내 시중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 평균 금리입니다. 그러니까 국내 은행들이 자금을 끌어올 때 얼마의 금리를 주고 끌어왔는지 자료를 취합한 다음에 이 가중 평균에서 계산한 금리를 코픽스라고 하는데요. 기준금리가 인상을 하게 되면 예적금 같은 은행 수신 상품의 금리도 같이 오르게 되고요.
되는데요. 이때 코픽스도 오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전세 자금 대출 받으신 분들은 진짜 월 이자 부담이 굉장히 늘어나는 거겠어요. 그렇죠. 그렇다 보면 이 이자 부담이 결국 월세보다 네. 증가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발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전세자금 대출을 1억 원 더 받아야 되는 상황을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2020년 9월 기준 이 연 2.52%였던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오는 9월이 되면 연 4.808%에서 6.208% 수준까지 오른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자 부담이 한 달에 내야 되는 금액이 86만 원에서 불과 2년 사이에 2배가 넘는 금액인 200만 원, 많게는 260만 원까지도 늘어날 수 있다. 이런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네, 이자를 뭐 2배 넘게 납부해야 될 상황이 온다면 세입자들은 당연히 좀 부담을 네. 느끼게 될 테고요. 그러면 전세에서 이제 월세로 돌리려는 분들이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 전세에서 월세로 바꾸려는 세입자들이 늘어난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게요. 사실 지난 2년간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서 전세 보증금도 많게는 수억 원까지 치솟은 집들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은 그래도 계약갱신 청구권을 이용을 해서 최대 5% 정도가 증액된 한도에서 이 계약을 유지를 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세입자들이 전월세 시장에 쏟아져 나오게 되면 이러한 어떤 보증금이 오른 부분에 대한 부분을 감당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게 되고 결국에는 대출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대출 금리가 이렇게 치솟은 상황에서 이자를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서 반강제적으로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아예 수도권 외곽으로 삶의 터전을 옮겨야 되는 세입자들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집 관련해서는 대출 없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데. 그럼요, 네. 아이고 점점 더 조여오는 듯한 느낌이고 그렇습니다. 다음 이슈 가겠습니다. 네, 세 번째 이슈, 면세 한도 800달러로 상향입니다. 정부가 해외여행 휴대폰 면세 한도를 상향 조정할 계획입니다. 8년째 600달러로 면세 한도가 고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800달러로 올리겠다는 건데요. 아울러 이 외국 자본의 한국 국채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 외국인의 국채이자 또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지난 16일 추경호 부총리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한 직후에 취재진에게 밝힌 내용입니다. 네, 해외여행 휴대폰 면세는요, 그 여행자가 외국에서 물품을 구입하거나 혹은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입해서 국내로 가져올 때 일정 한도에까지 과세하지 않도록 소비 부담을 덜어주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행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부가 이와 같은 결정을 한 이유는 뭘까요? 관광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이 해외여행객 수가 굉장히 그래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아직도 이 면세점 같은 관광 업계의 타격이 크고요.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어서 정부가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상황이고요. 이러한 관광 산업 활성화 목적과 더불어서 이 현재 면세 범위인 600달러가 그 8년 동안 계속해서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인 변동 상황을 반영해서 이 800달러로 상향 조정한다는 것이 이 정부의 판단입니다. 그동안 면세업계도 굉장히 힘들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 면세점 매출액이 굉장히 급감한 상태인데요. 2019년 기준으로 면세점 매출액이 24조 9천억 원에 달했었는데 바로 다음 해인 2020년에는 15조 5천억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2021년에는 17조 8천억 원을 기록하면서 그나마 좀 올랐지만 여전히 이 급감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추경호 부총리에 따르면 이 면세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한도를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면세 한도는 OECD 평균 수준과 비슷합니다. OECD 평균은 566달러고요. 유럽연합 평균은 509달러입니다. 그런데 주변 경쟁국과 비교해서는 우리나라 면세 한도가 높은 편이 아닌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776달러이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무려 1821달러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주변국과의 어떤 상황이나 경쟁력 같은 것들을 고려했을 때 이번에 면세 한도를 늘리는 것이 옳다 이렇게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네, 한편 그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국채이체 소득에 대한 그 소득세와 세금과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준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이건 어떤 말인가요? 네, 정부가 이 외국인들의 한국 국채 시장에 대한 이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서 비거주자와 외국 법인의 국채 통화 안정증권의 이자 또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겠다, 비과세해주겠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에 따르면 국채 투자에 대해서 세금을 면제해주게 되면 이것이 외국인 투자자
투자자에게는 어떤 인센티브처럼 작용을 할 수 있어서 국내 국채 투자에 대한 어떤 비율을 늘릴 수가 있게 되고 이자 비용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국내 경제 전체에 미치는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더불어서 국채 금리가 내려가고 환율도 떨어지게 되면 국채 외환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모닝 브리핑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엔 자동차 관련 얘기 나누겠습니다. 방송인 박수림 씨 그리고 안건우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주제 준비하셨어요? 네, 오늘 이제 휴가철이잖아요. 아, 얘기를 좀 좋다.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휴가 어디로 떠나고 싶으신가요? 휴가 뭐니 해도 여기서 휴가에 해당되는 사람은 안건우 기자밖에 없네요. 바다가 좋죠, 바다. 저는 그죠? 바다를 가고 싶어요. 바다요? 저 바다에 누워! 아, 힘이 생기겠다. 부산 바캉스. 좋죠. 부산, 좋죠. 네. 부산으로 떠날 계획이 있는 분들 바로 여기를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4년 만에 돌아온 2022 부산 국제 모터쇼인데요. 와우. 아시아 전시 최대 공간 모터쇼입니다. 매회 10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대규모 자동차 축제고요. 이번에 10회차를 맞이한 모터쇼인데요. 지난 15일에 막을 올렸고요. 24일까지 열흘간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2018년 이후로 잠시 쉬었거든요. 맞아요. 4년 만에 돌아왔네요. 맞아요. 네. 거기다가 또 이번에 특별한 사람이 깜짝 방문했다면서요. 그래요? 아, 그렇습니다. 네. 오랜만에 열린 모터쇼에 이분도 꼭 참석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지난 14일 박지성 전 축구 국가대표 선수가 깜짝 등장을 했습니다. 네. 박지성 선수가 모터쇼에 참석한 이유 있었는데요. 2022 피파 카타르 월드컵 공식 후원사로 국내 자동차 기업 H사가 나섰거든요. 근데 여기에 탄소 중립 월드컵을 위한 세기의 골 캠페인이 있는데 여기에 국내 홍보대사로 박지성 선수가 선정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박지성 선수 깜짝 등장으로 많이 기대감이 네. 훨씬 더 맞아, 커졌을 맞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게 모터쇼 시즌만 되면 자동차 업계들 정말 비상이 걸리고 정말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준비하잖아요. 네. 글쎄 어떤 볼거리들이 이번에 준비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부분은 제가 준비했습니다. 예, 올해도 국내 자동차 업계들은 열성을 다해서 이번 모터쇼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자, 그 결과 올해는 총 8개국 120개 회사가 참여했고요. 1,800개 가까운 부스가 마련됐습니다. 어마어마하죠. 또한 총 6개 완성차 브랜드에서 참가했는데 수입차 브랜드 중에 유일하게 이번 부산 모터쇼에 참가하는 B사의 경우에는 아시아 최초 공개 1종, 한국 최초 공개 4종 포함해서 총 21개 모델을 선보여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신차. 예? 아무래도 이제 모터쇼는 뭐가 새롭게 출시가 되느냐. 그 신차 보는 재미가 쏠쏠한데 맞아요. 글쎄 해외 브랜드에 맞서서 우리 국내 브랜드 어떤 신차 내놨습니까? 이 국내 브랜드 신차가 제가 주말 동안 유튜브를 봤는데 정말 해외에서도 난리가 났더라고요. 관심이 아주 뜨거웠습니다. 네. 바로 국내 H사에서 두 번째 전용 전기차이자 첫 번째 전기 세단으로 선보인 I 모델입니다. 아하. 바람의 저항을 최소화한 부드러운 유선형 디자인이 돋보였고요. 전용 전기차 플랫폼 eGMP를 기반으로 해서 실내 공간의 시작점과 끝점을 양 끝으로 최대한 늘려서 독특하고 아름다운 비율 또 넓은 실내 공간을 선보였습니다. 이야, 저게 저 신차라서 그런지 더 반짝반짝하죠? 뭐라 그럴까? 모던해 보이기도 하고 네네. 미끄덩미끄덩거리죠? 공기방울 모양이라고 그럽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 공기 저항을 최소화한 그런 차죠. 그렇습니다. 또 그리고 네. H사에서 선보였던 그 첫 번째 전용 전기차 모델이요. 굉장히 기쁜 소식이에요. 2022 세계 올해차를 수상하면서 굉장히 큰 반응을 얻었었잖아요. 이야. 이 모델은 뒤를 잇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바로 그렇습니다. 네. 그 모델의 기대를 한 몸에 이어받은 차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외관뿐만 아니라 향상된 성능도 주목해 볼 만합니다. H사 전기차 중 최대 용량인 77.4kW 배터리를 탑재를 했고요. 이걸 기반으로 해서 구동 시스템 효율을 최적화하는 쪽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특히 전비가 아주 좋습니다. 주행 성능까지 모두 만족시키는 I 모델 전용 타이어도 개발을 했고요.
전기차에서 이거 빼면 시체죠. 정말 중요한 건데 충전 시간이 800볼트에서 18분 만에 가능하다고 합니다. 오, 빨리 드네요. 네. 고객의 충전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게 됐고요. H사는 이번 모델이 전동화 전환을 가속화하고 또 전용 전기차 분야의 글로벌 선두가 되기 위한 주요 이정표 차량이라고 의미를 밝혔고요. 9월 중에 첫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9월에 출시되는 건데 신차를 그냥 미리 땡겨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괜찮네. 역시 모토쇼는 신차 보는 재미가 솔솔해요. 그렇습니다. 그 신차 또 보실 수 있는데요. 국내 브랜드 중에 이번 모토쇼에서 새롭게 소개하는 또 모델이 있다면서요? 이번에도 제가 준비했습니다. 자, H사에 이어서 K사 또한 이 모델 콘셉트카를 국내 최초로 공개를 했습니다. 자, 콘셉트카란 말 그대로요. 미래에 출시될 차량의 콘셉트를 예고하는 그런 차입니다. 망망대해를 떠오르게 하는 외장 그 색상이 코발트색이라고 해야 되나? 너무 이쁘더라고요. 또 재생 원단으로 만든 시트도 있고요. 도어 트림 등으로 내년 4월 출시 예정인 이 모델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높였습니다. 이쁘죠? 네. 너무 예쁘세요. 이거 왜 베일이 벗겨진다고 그러잖아요. 네, 신차 네. 발표회장 가면 진짜 베일을 벗기잖아요. 네. 거기서 그 모습이 드러날 때 아주 짜릿하고 인상 깊은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오랜만에 개최되는 만큼 더 알찬 볼거리가 준비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부터 딱 일주일 남았거든요. 네. 어떻게 하면 참여할 수 있을까요? 서두르셔야겠습니다. 24일까지 부산 백스코 현장에서 만나볼 수 있는데요. 주중에는 9,000원, 또 주말에는 11,000원으로 표를 구매하고 새롭게 선보이는 신차들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신차 보는 걸로 끝이 아닙니다. 다양한 부스에서 차량 용품을 판매하거나 경품 행사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K사와 디저트 카페 N사에서 협업한 다양한 이벤트, 또 대형 미끄럼틀이 설치된 놀이터나 차량 시승 체험까지 다양한 활동 즐길 거리가 있기 때문에요. 네.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시간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4년 만에 우리 곁으로 돌아온 부산 국제 모터쇼 소식 알아봤고요. 이번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를 법의 관점으로 풀어보겠습니다. 그 법이 알고 싶다. 네, 그 법이 알고 싶다. 이인철 변호사, 허주연 변호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주제부터 갈까요? 네, 그 법이 알고 싶다. 첫 번째 주제 바로 이겁니다. 여보, 하루에 100만 원씩 쓰게 해줄게. 네? 이혼해! 와. 아니 하루에 100만 원씩 쓰게 해줄 테니 이혼하자. 이거 어떻게 된 일이에요? 그래서 사연을 꽁트로 준비했습니다. 자, 아내 역할은 제가 하고 남편 역할은 이재용 님이 하시고요. 이 사연은 온라인 게시물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사연 속으로 고고! 돈 잘 버는 것 빼곤 장점이 하나도 없는 내 남편. 그가 나 몰래 이런 꿍꿍이를 숨기고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생각해보면 얼마 전 남편의 옷에서 낯선 영수증을 발견했을 때부터 수상한 낌새를 알아챘어야 했습니다. 뭐야? 이 영수증 뭐지? 굿자, 구라다, 니똥내똥? 아니, 죄다 비싼 명품 가방들인데? 그거 말이야. 내가 쓰던 가방이 좀 낡았잖아. 그래서 새로 몇 개 샀어. 아, 그래? 잠깐만. 전부 여성 인기 브랜드인데 당신이 구라다 니똥내똥 가방을 샀다고? 아니 뭐 그게 말이야. 그 서프라이즈. 사실 당신한테 선물하려고 몰래 산 건데. 그걸 또 봐버렸어. 다 내 거였어? 진작 말하지. 당신도 참 너무 순진해서 거짓말 못할 그거 너무 흠이야. 그렇게 순진해서 사회생활 어떻게 할래? 진짜. 하지만 믿었던 제가 바보였습니다.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남편은 다른 여성에게 간이고 쓸개고 다 갖다 바치고 결국 저에게 들켰고 뻔뻔하게도 저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다른 여자랑 바람 피워놓고 뭐? 이혼해달라고? 미안한데 나 그 여자하고 살고 싶어. 제발 좀, 제발 내 부탁이니까 나하고 좀 헤어져 줘. 응? 웃기다 웃겨 진짜.
당신 개그맨이야? 웃기다 진짜. 나랑 같이 살아달라고 싹싹 빌 때는 언제고? 아 그래 알았어. 위자료는 두둑히 낼 각오는 한 거겠지? 알았어. 그 있잖아. 내가 그 여자하고 연애하느라고 다 써버렸어. 그래서 저 위자료 낼 큰 돈이 없어서 말인데 내가 제안을 하나 할게. 기가 막히게 하지 말고 내가 제안할게. 뭔데? 그 카드 있잖아. 그거 하루에 100만 원씩 긁게 해줄게. 100만 원씩 하루에. 하루에? 그걸로 합의 보면 안 될까? 100만 원? 나중에 무르기 없기? 약속 도장 찍 복사? 하루에 100만 원씩 365일 쓰게 해줄 테니 이혼해달라는 남편. 대신 100만 원에서 10원도 넘기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법대로 위자료를 받을지 아니면 이 조건을 받아들이는 게 좋을지 고민돼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 이거 좋다가 말았어. 하루에 100만 원. 하루에 카드로 100만 원씩 써라. 네. 야, 이런 제안을 받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러게요. 아니,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네. 정말 저 서프라이즈로 구라다 줬는데 구라였습니다. 그게 다 진짜. 매일 100만 원을 써야 하는 고민에 빠진 한 여성의 사연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됐는데요. 작성자 A 씨는 자신의 남편이 다른 여성과 외도를 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분명 아내가 화를 내야 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남편이 이 여성과 살고 싶으니 나랑 제발 이혼해달라면서 아내에게 싹싹 빌었다고 합니다. 비로도 용서를 해줄까 말까인데 바람 피운 거 뭐 잘났다고. 왜 이혼을 해줘? 이혼해주면 안 되지.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해줘. 이제 또 아내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었잖아요. 사연을 보니까. 이혼을 요구하는 남편이 아내에게 자신의 카드 하나를 건넸고요. 이혼해주면 이 카드로 1년 365일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100만 원씩 쓰게 해주겠다는 조건을 제안한 겁니다. 알고 보니 남편이 개인 사업자였는데 외도하는 여성에게 이미 수억 원을 쓴 상태였고요. 이혼할 때 줘야 할 위자료가 부족했던 겁니다. 그래서 위자료 지급 대신 이런 황당한 이야기를 꺼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년 12달 365일 하루에 100만 원씩 쓰게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이걸 한 번에 받을지 나눠서 받을지거든요. 아내는 분명히 고민을 하긴 했을 것 당연하죠. 같아요. 그렇죠. 이게 100만 원씩 쓰면은 단순 곱하기로 보면 뭐 3억 6,500만 맞아. 원이잖아요. 네. 정말 어마어마한 돈인데 그 대신 1년간 생활비나 아이들에게 들어가는 비용을 또 남편이 모두 부담하기로 다 한 겁니다. 되겠다. 네, 또 만약 위자료를 한 번에 받으면 이 3억 6,500만 원의 절반도 못 받을 상황이었다고 그렇죠. 합니다. 그러니까 아내 A 씨가 긴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었겠죠. 결국 타협 끝에 하루 100만 원씩 쓰는 조건과 함께 별도의 위자료를 포함해서 조금 더 받는 조건으로 남편과 이혼을 결정을 했다고 해버렸구나. 합니다. 네. 그러니까 마음 떠난 남편 붙잡고 사느니 돈을 받고 그리고 이혼하고 이렇게 하겠다 이런 판단을 한 거네요. 네네. 네. 아, 그럼 하루에 100만 원씩 쓰는 거를 차곡차곡 모아두면 진짜 1년이면 3억 6,500이잖아. 그죠, 그게 그죠. 재산이 되는 거니까 어. 나중에 집 사도 되고. 그러면 되겠네. 남편이 네. 또 그렇게 만만하게 조건을 제안을 하진 않았습니다. 아내에게 반드시 지켜야 하는 조건 3가지를 걸었습니다. 3가지? 네, 첫 번째. 100만 원 선에서 10원도 넘겨서는 안 될 것. 또 두 번째, 이틀 몰아서 200만 원까지 쓰는 건 가능한데 그 이상의 돈은 쓰지 못하고 다 쓰지 못한 돈 다음 달로 이월되지 않는다. 이거였고요. 마지막 조건 제일 중요했습니다. 셋째, 기프티콘 상품권이나 유가증권, 뭐 금처럼 자산이 될 만한 거 그런 거 안 구매하지 돼? 못한다. 이 조건이었습니다. 그게 좋은 건데. 이게 참 그러니까 하루에 100만 원까지밖에 못 쓰고 이틀 합쳐서 최대 200만 원, 그 뭐 10원도 넘어서는 안 되고 넘기면 여러 안 가지 되고. 조건이 있었는데 이 조건이 아내의 발목을 좀 잡았을 것 같은데요. 야, 그럼 아내는 매일같이 100만 원을 써야 되는 뜻하지 않은 고민이 또 생긴 거네. 무조건 써야 하는 네? 고민에 무조건 써야 빠진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A 씨의 구매 목록을 좀 살펴봤는데 여기에서 고스란히 그 고민이 드러났습니다. 네. A 씨는 오늘 몰아서 200만 원 쓰는 중이다. 한 명품 매장에서 9만 원, 고급 그릇 약 160만 원, 그리고 아이들 옷 사는데 약 21만 원 가량을 썼다고 밝혔는데요. 사실상 생활비나 아이들에게 들어가는 돈은 남편이 부담하기로 한 거라 구매를 할 필요는 없었지만 그렇지. 이걸 또 결제 후에 알았다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또 A 씨는 이혼하고 나서 여유 자금이 필요한 상황인데 지출 내용을 남편이 확인하다 보니 좀 스트레스다. 하루에 100만 원씩 쓰는 것도 결코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다. 이렇게 또 고충을 토로를 했습니다. 이거 진짜 이거 골치 아픈데? 하루에 100만 원씩 쓰는 거? 하루만 써라 이러면 뭐 친구들 불러가지고 소고기 먹으러 가자 할 수 있지만 이거 매일 100만 원 쓰는 건데 어. 또 스트레스 받아서 이거 못 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걸 써서 재산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현금화를 해야 어떡하냐고. 되는 것 같은데 어. 그럼 100만 원씩
하긴 100만 원씩 명품 사기도 좀 그렇다. 그죠? 100만 원 채우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것도 스트레스예요. 아니 그래도 저는 작게나마 뭔가를 계속 사서 다시 중고로 뭐 아, 그것도 땡땡 머리 마켓 아파. 이런 데다가 아, 머리 아파. 되팔아서 현금화하면 어떨까 싶어요. 이게 그러니까 카드 깡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니까요. 이거 약 올리는 거네 완전히. 이거 반응 골탕 어때요, 먹이는 누리꾼들? 거였어. 예, 누리꾼들 반응은 이랬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중고 거래로 잘 팔리는 뭐 명품이나 노트북, 휴대전화 같은 전자기기를 사라 구체적으로 좀 조언하는 의견이 많았고요. 그런 가운데 또 매일 100만 원씩 쓰는 행복한 고민 나도 해봤으면 좋겠어라는 또 그런 사람도 있었고요. 또 아니다. 근래 본 골치 아픈 일 중에 이거 최고다. 최고다. A 씨의 좀 고충에 공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글쎄, 이 문제를 법으로 따져보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그 위자료를 이렇게 받는 건데 네. 그걸 일시불로 그냥 우린 상식적으로 그런데 이렇게 카드로 100만 원씩 나눠서. 써라. 이게 허락이 돼 있는 건가요? 뭐 당사자 간에 합의가 되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네. 이해적인 건 하죠. 제가 예전에 그 했던 사건 중에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이 남편이 굉장히 잘 나가는 전문직이었는데 네. 예, 당장 큰 돈은 없었어요. 근데 이제 큰 잘못을 하니까 네. 이 아내한테 위자료 10억을 주기로 했거든요. 근데 1년에 1억씩 10년의 거치로 주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합의서를 썼어요. 그 당사자 간에 합의서를 쓰거나 아니면 법원에서도 이제 가능한 게 뭐냐면 법원 판결을 받을 경우에는 일시불로 지급하는 게 원칙이지만 조정이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조정 그렇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할도 가능하고 이렇게 몇 년 거치도 가능하니까 당사자 간에 합의만 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사연 속의 내용은 조건이 너무 맞아. 좀 그런 것 같아요. 가혹하지 않아요? 난해해요. 하루에 100만 원씩, 뭐 이틀에 200이 최대다, 뭐 이런 조건들이요. 물론 이번 사건의 진위는 확인이 되지 않았지만 이 작성자가 위자료를 한꺼번에 받는 대신에 이 매일 100만 원씩 쓰는 것을 내용으로 해서 공증까지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당사자 간에 합의를 하고 이렇게 합의서를 작성을 하거나 법원 조정을 통한 조정이 성립되면 그 내용은 당연히 법률적으로 효력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법률행위 당시에 뭔가 현저한 불균형이 있었다거나 상대방의 궁박이나 경솔 또는 무경험을 악용했다거나 폭리를 취했다거나 이런 부분이 입증이 된다고 하면 이 합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연 같은 경우에는 좀 지급 방식이나 제한 사항이 좀 황당한 편이잖아요. 물론 돈을 안 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아내가 고민을 하고 자율적 의사로 동의를 하기는 했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용처에 제한이 있고 자산화를 할 수 없고 금액도 이월을 될 수 없다고 하니까 이게 결과적으로는 어떤 위자료나 재산 분할 금액을 지급하지 않고 회피하려는, 왜냐하면 금액 자체가 낮아지게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뭐 용처를 제한하는 뭐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될 수는 있어 보입니다. 바람 피운 사람은 남편인데 유책 배우자인 남편을 상대로 너무 쉽게 이혼을 한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게 있는데, 아내를 위해서 남편이 100만 원씩 하루에 쓰게 하는 거 말고 다른 방법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제가 이제 아내의 변호사라면 여러 가지 조력을 해드릴 수 있을 텐데 네.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버티는 겁니다. 버티기. 너무 쉽게 이혼을 해주지 말고. 그래. 왜냐하면 뭐 자녀도 있을 수가 있고 네. 또 남편이 요구하는 거 너무 쉽게 이제 들어주지 않으면 뭐가 있냐면 나중에 이제 협상할 때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매일 100만 원씩 받는 건 좋지 않은 방법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남편이 몇 번 주다가 나중에 돈 없어 이렇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럴 수 그런 게 있겠네요. 현실적으로 집행 방법이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부득이하게 이혼할 경우에는 일시불이라도 위자료나 재산분을 받을 게 좋고요. 만약에 남편이 매 이렇게 정기적으로 준다고 할 경우에는 차라리 양육비로 받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양육비라는 것은 요즘에 많이 강화가 됐거든요. 그렇죠. 뭐 운전면허도 정지할 수 있고 해외 출국도 못하게 할 수 있으니까 차라리 자녀를 위해서는 양육비를 받는 게 좋고, 또 이혼하지 않더라도 중간에 정말로 힘들 경우에는 이혼하지 않고 이제 별거라든지 조론 같은 걸 하면서도 재산을 미리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방법도 한번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이 부부가 협의 이혼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사실 이 이혼의 시작은 남편의 바람이었고 외도한 여성이 있잖아요. 그럼 지금이라도 상간자 소송으로 뭐 위자료 받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아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서 이혼까지 한마당에 그 전에 했던 부정행위 내가 책임져야 되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부부 쌍방이 이혼에 대한 의사에 합의를 했고 파탄 나기 이전에 이런 부정행위가 시작됐다는 것을 입증할 수가 있다고 하면 이혼 후에도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소멸시효가 문제예요. 이것도 일종의 어떤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기 때문에 이 민법 766조에 정해져 있는 소멸시효 기간을 지켜야
지켜야 되는데요. 부정행위를 있음을 안 날로부터 3년, 있은 날로부터 10년의 기간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혼한 경우에는 이혼이 성립한 때로부터 이 손해가 비로소 구체화되었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혼한 날로부터 3년 안에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청구 기간 잘 지켜서 억울한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혼에 이른 안타까운 사건이긴 한데 저희는 그걸 한번 다시 느꼈어요. 하루에 100만 원 쓰는 게 이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만만한 거 아니에요. 만만한 게 아니었습니다. 네. 다음 주제는 뭔가요? 네, 그 법이 알고 싶다. 두 번째 주제는 네. 죽어도 약속은 지킬게 라면서 사망한 여자와 혼인신고한 남자. 에? 사망한 여자. 사망한 여자와 혼인신고한 남자,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네, 사망한 여자와 실제로 혼인신고를 해서 재판에 넘겨진 한 남자의 사연인데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난해 12월 여성 B 씨가 숨졌는데요. 그로부터 이틀 뒤에 한 60대 남성 A 씨가 사망한 여성 B 씨와 결혼을 했다면서 혼인신고를 작성해서 구청에 제출을 했습니다. 결국 덜미가 잡힌 A 씨, 그런데 신원조회를 해보니까 놀랍게도 이 사람이 사망한 여성 B 씨와 이혼한 전 남편입니다. 전 남편이 네. 왜 전 부인이랑 다시 혼인 신고를 해요? 그것도 전 부인이 사망한 후에 혼인 신고를? 네, 그러니까 왜 이 그러지? 부부가 알고 네. 보니까 원치 않는 이혼을 아. 했던 경우였어요. 에? 위장 이혼이었던 거죠. 위장 이혼. 네, 과거 남편이 장애인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아내와 이혼했다고 신고를 했는데요. 이게 추측을 해보니까 장애인 지원금이 신청자와 배우자 소득과 재산도 함께 포함해서 조사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부가 이혼을 해서 배우자 없이 단독 가구로 하면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서 뭐 이걸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한 걸로 좀 추측이 네. 되고 있고요. 네. 그렇게 해서 남편이 아내와 이혼을 한 후에도 아픈 아내를 또 간호하면서 옆을 지켜왔다고 해요. 네. 그러다가 아내가 결국은 이 병마를 이기지 못하고 안타까운 사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원금을 받으려고 마음에도 없는 이혼을 했다가 아내가 사망한 그런 경우네요. 근데 다시 혼인신고를 한 이유는 뭡니까? 남편의 주장은 이랬습니다. 두 사람 다 원치 않았던 이혼인 만큼 생전에 아내에게 혼인신고를 다시 하겠다, 이 약속을 지킨 거랍니다. 또 그런데 다시 혼인신고를 하기도 전에 아내가 사망을 하니까 이틀 뒤에 뒤늦게라도 이 약속을 지킨 거죠. 결국 혼인신고를 한 겁니다. 네. 그렇게 아내와 생전 약속을 지켰고요. 남편은 혼인신고서에 가짜로 도장을 찍어서 또 구청에 제출을 했어요. 이 사실을 몰랐겠죠. 당시 공무원이. 그래서 두 사람의 혼인 사실을 전자가족관계 등록 시스템상의 가족관계 등록부에 결국은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일단 혼인 신고가 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전처랑 생전에 약속을 했던 거라도 그게 사망한 상태인데 그게 혼인이 가능해요, 이게? 성립되기 어렵겠죠. 네. 사망한 여성과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이게 혼인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혼인 무효 사유로는 당사자 간의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라는 내용이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준해서 이 당사자가 사망한 뒤에 혼인신고가 수리됐다고 하면 이 부분은 혼인 무효 사유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일단 가족관계 등록부에 기록은 됐지만 무효 사유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무효 절차를 밟으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네. 어쨌든 살아생전에 아내와 했던 그런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사망한 후에 혼인 신고했다는 그 사연이 좀 마음이 좀 짠하네요. 네. 근데 안타까운 마음이 들긴 하면서도 어쨌든 위장 이혼을 했다는 건 잘못한 행동이잖아요. 그렇죠. 두 사람이 이 방법밖에 없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근데 이 사건이 법정에까지 올라갔어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 사람이 혼인신고를 어떻게 보면 가짜로 한 거 아닙니까? 네. 우리 법에는 영혼 결혼식이라는 거 인정 안 되잖아요. 네. 영혼 사망한 결혼식. 사람을 상대로 혼인신고한 거는 이거는 엄연한 불법이죠. 왜냐하면 문서를 위조한 거고요. 그걸 또 행사한 거고. 그래서 이제 그 검찰이 이제 이 사람을 사무소 위조 및 위조 사무소 행사, 공전자기록 부실기재죄로 기소했고요. 법원에서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네, 아내와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남편의 행동이었는데 벌금이 200만 원. 네, 법으로는 또 그렇군요. 사망한 사람과 혼인신고를 한다는 자체도 저희가 생각을 못 해봤는데 어쨌든 네. 이거는 불법이에요. 불법. 근데 법을 어기는 일입니다. 만약에 위장 이혼해가지고 그 재산이 다 아내에게 다 넘어갔잖아요. 그 남편한테 남는 돈이 하나도 없잖아. 그래서 국가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아내가 사망하면 아내 재산을 남편이 상속받을 가능성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장이혼 요즘에 상담 많이 하거든요. 네. 세금 아끼려고 아니면 뭐 청약 당첨되려고. 네. 근데 위장이혼 잘못했다가 완전히 세될 수가 있습니다. 아, 완전히 세됐어. 네, 그런 놀이 아시죠? 자, 왜냐하면 잘 보세요. 이 사람이 보통 이제 위장 네. 이혼하면서
이 전 재산을 아내 명의로 주는 경우가 있어요. 또 이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서 아내 명의로 이제 아내 명의로 다 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만약에 위장이혼 상태에서 아내가 사망을 했다. 그렇게 위장이혼도 법적으로 유효한 이혼이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내의 재산을 본인이 상속받을 수가 없겠죠. 이미 이혼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또 사망을 했기 때문에 사망한 사람 상대로 혼인신고할 수도 없고 또 혼인이 안 됐기 때문에 이혼하면서 재산분할 받을 수도 없고 온전히 재산을 다 어떻게 보면 하나도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도 이제 위장이혼 해달라고 막 이렇게 부탁하는 사람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도대체 네. 그럼 세금을 얼마나 아낄 수 있길래 이렇게 위장이혼 하려고 하십니까? 1억을 아낄 수가 있대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두 분이 혼인 생활 유지하는 가치가 1억 원보다 못합니까? 그러네요. 그냥 사세요. 이렇게 그냥 하시더라고요. 잘하셨어요. 네, 위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 솔로몬이네. 또 위장이혼하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네. 우리 사람이라는 게 또 좀 마음이 약해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위장이혼 했는데 또 좋은 사람이 나타났다? 그 사람한테 속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지. 나는 지금 이혼 네. 상태야. 그러면 이혼한 배우자가 당신 바람 폈다. 바람 핀 게 아니에요. 네. 법적으로 이혼했기 때문에 이혼했기 그런 때문에.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위장이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저희가 망자를 상대로 혼인신고하고 이런 건 생각을 못 해봤는데 네네. 그동안에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 영혼 결혼식 같은 건 우리가 왕왕 봤잖아요. 그 제주도에서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제주도에 그런 그 지역 풍습이 있어요. 사혼이 있는데요. 영혼 결혼식이죠. 실제로 한 부모가 지난 78년에 자신의 딸이 교통사고로 사망을 하니까 비슷한 시기에 아들을 잃은 한 부모와 네. 합의를 해서 사망 신고를 하기 전에 영혼 결혼식을 진행을 한 겁니다. 면사무소에서 혼인 신고까지 마쳤는데요. 그렇게 생전에는 만난 적도 없는 두 사람이 기록상 부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들을 사망 신고도 안 하고 그 사후에 중매 서가지고 영혼 결혼식 치러주고 야, 이런 일이 영화에서는 좀 봤는데. 아니 근데 영혼 가능해요? 결혼식 이후에 법적으로 지금 혼인 신고까지 했다는 게 이게 정말 놀라운데 이 사실이 어떻게 세상에 알려지게 된 건지 그것도 이게 궁금해요. 그 시간이 지나니까 또 네.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아하. 20년 뒤에 딸의 영혼 결혼식을 치른 아버지가 숨지고 남아있는 자식이 그 재산을 상속받는 과정에서 아하. 드러났습니다. 원래대로라면 딸에게 물려줄 상속분이 네. 법적으로 사후 결혼을 한 시부모에게 돌아갈 상황에 처한 거예요. 그러네요. 진짜네. 그러니까 사망한 여성의 오빠가 이 영혼 결혼식 무효라면서 법원에 무효 소송을 내서 세상에 밝혀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생전의 결혼식이고 혼인신고가 아니고 영혼 결혼식이고 사후에 일어난 일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효다 이렇게 된 건데 네네. 그래서 이제 이게 법정으로 간 거고 판결은 어떻게 됐어요? 물론 제주 지역에서 풍습으로 내려온 것이지만 법원에선 사망 후 양가의 부모들에 의해 이루어진 영혼 결혼은 무효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혼인 신고가 된 시점에 여동생이 이미 사망을 했고요. 이들의 혼인이 당사자의 합의 없이 이루어진 게 명백하다. 그래서 이들의 결혼은 무효라고 판결한 건데요. 아무리 지역의 문화와 또 부모의 안타까운 사연이 배경이 됐다고 해도 법은 냉정하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먼저 간 자식에 대한 이 안타까운 마음에 영혼 결혼식을 치러줬는데 이 영혼 결혼식 때문에 이 돈 때문에 질서가 혼란스러워졌어요. 네. 그래도 뭐 어쨌든 사망한 사람과는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혼인 신고를 할 수 없다. 뭐 다시 한번 알게 됐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다면서요. 네, 사망한 상대와도 당연히 안 되지만 뭐 의식 불명 상태에서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사람과 몰래 혼인 신고를 하셔도 또 안 됩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실제로 사건이 있었어요. 2020년에 어떤 아내와 오래전에 이혼한 남편이 있었는데 미련이 너무 많이 남았던 겁니다. 재결합을 계속 원하고 있었는데 그러던 중에 아내가 교통사고로 의식 불명 상태가 빠졌다.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이걸 들은 다음 날 이 남자가 혼자 구청에 가서 몰래 혼인 신고서를 작성을 해서 낸 겁니다. 다행히 신고서가 수리되기 전에 가족들이 이 사실을 알고 이 진단서를 구청에 제출을 해서 결국에는 이제 뭐 수리되고 뭐 가족관계 등록부에 기록되는 것은 막았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처는 재혼 의사가 전혀 없는데 전 남편이 몰래 가서 혼인 신고한 거 아니에요. 어차피 미수에 그치긴 했지만 이건 처벌 대상이 될까요? 안 될까요? 미수에 그쳤지만 처벌받을 되죠. 당연히 처벌 대상이 그렇겠죠. 됩니다. 네. 법원에서 굉장히 무거운 죄로 봤는데요. 사문서 위조하고 행사했잖아요, 이미. 그리고 공정증서 원본 불실기재죄는 이제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미수 혐의로 이제 처리가 됐는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를 받았고요. 이렇게 허위로 혼인신고서 위조해서 혼인신고하는 행위 굉장히 위험한 행위 될 수 있습니다. 범죄 행위가 될 수 있고요. 여러분들 이제 버스 왔을 때 잘 타야지 네. 거기 지나가고 나서 손들면은 먼지만 뒤집어 요즘 안 쓰잖아요.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 괜히 지나고 나서 혼인신고서 하지 마시고 맞아요. 있을 때 잘하라는 명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네. 의식불명인 사람 상대로 이혼은 가능할까요? 아, 이거는 만약에 안 돼. 배우자가 큰 안될 사고 것 나서 같아요. 이혼? 식물인간이 됐다. 네. 그 경우에 나는 이혼하고 싶다. 이혼이 될까 안 될까요? 기간이 또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거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안될것 본인 같아요. 의사를 아무래도. 밝힐 수 식물인간 없으니까. 되고 몇 년 지나면 된다 뭐 이런 거. 하여튼 원칙적으로는 안 되죠. 당연히 이제 부양을 해야 되니까. 근데 네. 예외적으로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어떤 남편이 있었는데 아내가 식물인간 상태 되니까 네. 매일 가서 간병하는 거예요. 무려 3년 정도. 그러면 그러니까 또 장인 장모가 사회를 불렀어요. 네. 이제 그만 놔줄 테니까 떠나게. 그런 경우에 이혼이 되는 아프다.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 기간이나 그렇군요. 네, 노력한 네. 정도에 따라서는 좀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 법이 알고 싶다.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살면서 겪게 되는 모든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용한 상담소 이호선 전문가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고민이 들어와 있는지 궁금한데요. 사연자 만나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어디 사는 누구신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아들을 둔 60대 엄마입니다. 저희 아들이 결혼한 지 이제 2년이 되어 가는데요. 요즘 아들 사는 거 보면 제 속이 다 뒤집어질 것 같아요. 아들이 아니라 며느리 종이에요, 종. 며느리가 어딜 가면 뭐 마려운 강아지 마냥 뒷꼬무니만 졸졸졸졸 따라다니냐고요. 며느리가 오빠 오빠 부르면 그냥 솥살같이 달려와요. 오빠. 아들이 결혼 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생일 때마다 미역국도 끓여주고 주말에는 쇼핑도 하고 남편이나 딸 자식보다 나았는데 결혼하니까 엄마는 뒷전이고 지 마누라만 감사하고 도는 거 있죠. 또 지난번에는 며느리랑 같이 저녁밥을 차렸어요. 제가 반찬 나를 때는 아들이 거들떠도 안 받거든요. 근데 며느리한테 반찬 조그만 거 하나 달라니까 떡달 같이 와서 자기 달라고 뺏어가는 거예요. 아주 지 와이프 손에 물 한 방울 못 묻히게 하더라고요. 제가 아들 결혼한다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다 줬는데 이러려고 줬나 싶고 젖골 부리고 아들 낳고 미역국을 먹었나 싶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아들이 저럴수록 며느리가 이쁘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내 아들이 호철별도 아니고 뭐만 하면 오빠 오빠 집에서 손 하나 까딱 안 하는데 어떻게 정이 가겠어요. 며느리도 싫고 며느리한테 절절매는 아들은 더 싫어요. 아들 결혼한 뒤론 계속 우울하고 저기압이에요.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유. 아이고, 결혼한 후에 며느리한테 꽉 잡혀 사는 아들. 이거 그것 때문에 고민이신데. 네, 좀 속상하신 것 같아요. 오늘 뭐 호출벨도 아니고 오빠 오빠 하면 아들이 쪼르르 달려가는 모습을 보고 계신 거잖아요. 네. 소장님 이거 어떻게 들으셨어요? 요즘 장마죠.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엄마 마음이 장마네요. 아하. 사실 우리가 자식을 키워서 아이들이 결혼을 할 때 뭐 장가를 간다, 시집을 간다 이런 얘기 합니다만 요즘 세상엔 애가 결혼한 것만으로도 어디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들의 변화 때문에 이 엄마의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으셨는데 많은 분들이 아유 뭘 저런 걸 고민이라고 꺼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이 마음의 경험
대부분 결혼해서 최근에 사위를 보거나 혹은 이 며느리를 본 부모님들 심정에 말하지 못하는 고민들 중에 하나예요. 아주 공통적으로 요새 최근 특별히 며느리와 함께 살아가고 또 새로운 가족을 형성한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말 못할 고민을 가지고 있는 주제들 중에 대표적인 고민이 강아지처럼 며느리를 따라다니는 내 아들의 뒷모습이 꼴보기 싫다거든요. 이게 되게 이상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네. 엄마의 심정은 지금 장마를 넘어서 날마다 태풍일 겁니다. 네. 저도 아들 키우는 엄마지만 내 아들이 진짜 오빠 오빠인데 그래 알았어 오빠 알았어 막 절절절 따라다니는 거 보면 속 뒤집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해요. 며느리 시중 들라고 키워놓은 것도 아니고 장가 보낸 것도 아닌데 속상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사연 말씀하실 때 들어보니까 엄마한테도 잘했던 아들이에요. 살가웠는데. 근데 엄마한테 그렇게 살갑고 잘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그냥 며느리에게만 이렇게 충성을 하는 그렇지. 그런 모습 보면 네. 화날만 돼요. 아니 근데 저는 그렇지. 사연 들으면서 제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오빠거든요. 이거저거 좀 많이 부르긴 하는데, 근데 이게 참 그래요. 뭐 사위를 볼 때. 저희 친정 부모님 보실 때는 되게 예쁘게 보일 것 같으면서도 그 시부모님 보시면 꼭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럴 것 같기도 하고요. 이 사연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거잖아요. 딸 같은 아들이었다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생일날 뭐 미역국 끓여주는 아들이 어디 있어요? 네. 이 아들은 그렇게 했거든요. 엄마랑 쇼핑도 같이 가고 이랬던 아들이 확 달라졌다. 그럼 그 빈자리가 너무나도 크게 다가올 것 같긴 해요. 아마 이 상황을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마치 폐위된 여왕과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게 사랑을 뭐 주고받기도 했습니다만 전적인 사랑을 느끼면서 그 만끽하며 지낸 세월이 30년이거든요. 그럴 때 이 관계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형성된 애착 관계가 성인기에도 이제 밀착이 되면서 사실상 누구도 넘보지 못하는 그 틈이 없는 사이가 돼버린 그렇게 30년 세월이 지났던 건데 그렇게 아들도 익숙해졌겠지만 네. 엄마가 무엇보다 그 관계에 아주 오랫동안 마치 그 물을 먹고 마시는 것처럼 그런 관계를 형성했던 관계라 사실 이 엄마 입장에서는 이게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가에 대해 내 스스로도 내가 왜 이런 마음을 갖지 하지만 이런 아주 친밀했던 관계가 이제는 부모, 자녀하고 다르게 부부 사이가 어떤 식으로 특징적으로 다른 점이 있다면 또 신체적 관계가 또 남다른 관계가 있거든요. 부모 관계에서 절대 관여하지 못하고 또 대신하지 못할 그 신체적 관계까지 가진 이 부부 관계로 이젠 정서가 완전히 이동한 것처럼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이에 어떤 느낌을 갖냐? 마치 우리가 사랑니 같은 거 빼보신 분 아실 겁니다. 네. 있을 동안에는 있나 보다 싶지만 막상 빼고 나면 그 빈자리가 생각보다 크고 혀가 자꾸 글로 들어가요. 자꾸 그 자리를 느끼고자 하거든요. 지금 어머니는 사랑니를 갓 빼고 혀가 자꾸 그쪽으로 들어가는 빈자리 경험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사실상 이 감정을 조금 좀 나누어 보자면 정서적으로는 상실감을 느낄 거고요. 충성 대상을 또 잃은 것도 있고요. 동시에 사랑의 공급원도 상실했죠. 네. 지금 이 엄마는 허전함과 질투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마음의 혼란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가장 큰 문제가 이렇게 아들이 며느리를 챙길 때마다 점점 며느리가 좀 미워 보이고 네. 싫어진다는 거잖아요. 이게 좀 가장 큰 문제 같아요. 자,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너 내 아들 맞니? 맞니? 결혼 후 며느리 시중 드는 아들 어떤 아이고. 솔루션이 있을까요? 딱 당신의 아들이다.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냥 딱 엄마와 함께 지났던 그 패턴으로 이 아들은 그 아내, 곧 배우자와 지내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 가족을 보면서 이 가족이 그러면 건강하지 못한 가족이냐 물어본다면 전 이렇게 말씀드릴 겁니다. 네. 건강한 가족 맞습니다. 다만 그 정서적 과도기에 있기 때문인데 그렇다고 이 어머니가 아유 밉상이다 하면서 어떤 행동을 취한 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어머니의 진술을 좀 바라보면 이 어머니와 함께 그렇게 찰떡같이 지냈던 아들이 이제는 며느리와 찰떡같이 지내는 거거든요. 다만 그 역할이 어머니가 아들에게 충성했던 그 모습 그대로 이 아들은 이 며느리 곧 배우자에게 충성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마음은 꼬이지만 표현은 못하고 그러나 이 관계가 비정상적인 건 절대 아니고 맞아. 그런데 이 심리적으로 오는 이 여러 가지 복잡한 위아래 마음의 조와 울 상태가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마음이 뒤집어지는 것 같지만 제가 이 말씀은 드리고 싶어요. 어머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아들 굉장히 아름답고 또 착한 청년이에요. 엄마하고도 잘 지냈고 맞아요. 배우자하고도 정말 예쁜 사랑 만들어가기 위해서 애쓰는 청년입니다. 굉장히 예쁠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청년이 하고 있는 이 새로운 배우자에 대한 이 충성도가 어머니로부터 그대로 마치 복사해서 붙인 것 같은 느낌 강하게 받으시죠? 그러면 이 엄마하고 아들의 관계는 나쁜 관계였나요? 아니죠. 마찬가지로 이 청년으로서 새로운 남편으로서 또 아내로서의 역할을 함께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아름답고 값지고 귀한 열매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 굉장히 잘 컸다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이 왕좌를 새로운 여왕이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 그래서 마치 내가 폐위된 느낌입니다만 중전은 중전의 아름다움이 있고 대왕대비는 대왕대보의 매력이 있는 겁니다. 맞아요. 그걸 기억하시고 지금 현재로서는 마치 내가 무대 위에서 각광을 받다가 조명이 꺼진 곳 위에 서 있는 연예인 같은 느낌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건 이상한 일도 아니고 네. 힘든 상황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 가족은 괜찮은 가족이라는 걸 꼭 먼저 기억하시고 이건 괜찮은 엄마로부터 딱 괜찮은 아들이 나왔기 때문에 가능한 상황입니다. 아니 근데 진짜 보면 아들을 정말 잘 키우셨어요. 성인이 되고 결혼하기 전까지 막 이렇게 엄마에게 살갑고 맞아, 다정하고 맞아. 이런 아들 흔치 않고요. 그걸 그대로 며느리에게까지 잘하는 이런 경우도 흔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좀 못난 아들이면 잘 못 키웠다. 못난 아들이면 며느리 보기 참 미안해. 볼 때마다 미안할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 잘 키우고 너무 잘난 아들이니까 이래서 맞아요. 고민 있으시고 이래서 사연 보내주신 것 같아요. 네. 네, 아들 잘 키웠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힘든 말이 오빠잖아요. 네. 오빠 오빠 이렇게 하는 게 요새 그렇게 며느리들은 그런 심지어 연하의 남편도 오빠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호칭이 관계를 규정하는데 이들은 더 친밀하고 변치 않는 그 사랑을 놓치지 않는 관계 속에 계속 들어가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분명한 건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는 우리 시대의 사랑의 방식이 있고요. 요즘 젊은이 시대에는 젊은이들만의 사랑의 문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개의 문화 사이에서 이 엄마가 사실상 내가 아들과 가지고 있던 그 방식을 잃었다는 게 문제지 그 방식이 아주 이상한 건 아니거든요. 그들의 문화가 있으니까요. 이들의 사랑의 실현 방식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고 대신은 그 사랑을 보고 있자니 내 뺏긴 사랑이 조금 아쉬워서 그런 건데 일단 조금 더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그런 시기가 맞아요. 이런 시기가 전혀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오히려 나중에 이 새로운 부부들을 더 깊고 오래 사랑하기에 훨씬 좋은 환경이 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그렇게 어색하진 않아요. 오빠 그러면 그래 내가 도와줄게. 이 주방에 와서 뭐 도와주고 하는 거 자연스러운 게 요즘은 남자들이 여자 백 들고 화장실 앞에 서 있고 이런 모습들 많이 보여요. 그리고 아빠가 애 안고 업고 유모차 끌고 이런 모습도 많이 보이거든요. 보죠. 네. 그러니까 이 사연자분 아들만 며느리한테 쩔쩔매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요즘 추세가 좀 그런 것 같긴 해요. 네. 우리 결혼해서 한참 우리 불만은 뭐였냐면 왜 내 남편은 항상 나보다 앞에 걸어가나 왜 다른 집 부부는 손잡고 가는데 우리 집 부부는 왜 따로 가나 그렇죠. 그리고 내 남편은 왜 이렇게 나한테 승질을 내나 이게 늘 불만이어서 20세기의 여인들은 계속 그렇게 요 주제로 상담을 받았었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막상 내 자식은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또 가르쳤고 그런데 그 자식이 성장해서 그 교육받은 그대로 실천을 하고 있는데 맞아. 또 그꼴은 못 보겠거든요. 이게 마음의 딜레마가 생겨나는 건데 한 가지 분명한 건 20세기의 남성들의 상징은 마초남 같은 거였습니다. 강력하고 힘찬 아버지 또 이런 강력한 가부장이 가족을 이끈다라고 하는 굉장히 카리스마 있는 리더십이 핵심이고 방점이었다면 이제 21세기의 남성, 21세기의 남편, 21세기의 아버지는 아주 소프트 아이스크림처럼 부드럽고 그 입속에서 녹아나고 같이 그 기쁨을 공유하고 작은 것에서도 짜릿함을 느끼는 이런 느낌인데 이 어머니들 세대에서는 알면서도 아직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다만 분명한 건
이 시대의 문화에는 아주 적극적으로 잘 적응하고 있는 예쁘고 사랑스러우면서도 믿음직한 남성으로 이 아들이 기능하고 있다는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간혹 그 엄마에게 유독 잘하는 아들들을 보면요. 아버지가 엄마에게 좀 잘 못해서 그 엄마의 외로움? 그 빈자리를 아들이 좀 그럴 수 채워줘야 있겠네. 된다. 맞아.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좀 있던데요. 근데 이 댁에서도 보면 지금 네. 아버지가 계시는 거잖아요. 네. 네. 이 사연 보내주신 분의 남편이 계시는데 그 역할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살아왔던 아들이 떠난 빈자리가 너무 공허한 거예요. 큰 거죠. 근데 남편분은 그런 역할을 전혀 해주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러게. 그러면 이제 남편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 이 생각 많이 하시죠. 그냥 하시던 거 하세요.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아들의 그 자리를 남편이 완벽하게 채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때로는 어떤 상황이 변경이 됐을 때 뭔가 새로운 것이 빠르게 들어가서 그 자리를 메우면 좋겠지만 네. 그 역할이 충분하지 않으면 그 메우는 대신하는 역할 자체가 오히려 안 좋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 아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진공 상태를 일단은 지켜보시는 게 더 낫습니다. 그랬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서 마음이 진정이 되거든 그 시간에 아내에게 천천히 다가가는 방식이 훨씬 더 좋아요. 때로 슬플 때는 누군가의 위로가 더 싫을 때가 많습니다. 예. 두 번째 솔루션 보겠습니다. 감정 노예 단계에서 벗어나자. 이게 뭔가 싶으실 텐데 감정 노예라고 하는 건 어떤 것인가? 어떤 사람이 나에게 어떤 말을 하면 그 말 한마디에 말 한마디에 휘청휘청하고 움직이는 순간 있죠? 네네, 있어요. 그런 순간은 내가 감정 노예 상태다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우리가 감정의 발달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가 감정 노예 상태고요. 두 번째에 해당되는 게 이런 휘청휘청하는 내가 너무 싫어지는 내 자신이 얄미워지는 단계가 있어요. 이게 두 번째 단계이고 세 번째 단계가 바로 뭐냐면 그래 그렇다면 이제 거기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감정을 정돈해서 나만의 기분으로 나만의 기쁨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게 감정적 해방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지금 사연자 같은 경우에는 감정적 노예 상태에 있기도 하고 동시에 이런 내가 너무 짜증나기도 하고 하는 요 얄미운 단계 요 두 단계를 왔다 갔다 하는 단계인데요. 이제 이 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인 감정적 해방 상태로 좀 넘어가야 나도 편해지고 동시에 내가 바라보고 있는 며느리도 편해지고 동시에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아들도 편해지는 상태에 가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내가 감정적으로 어떤 상태인지를 알고 있는 것부터 굉장히 중요한 인식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엄마는 그 감정 최종 단계가 아니라 최종 각이 그 밑에 단계 말씀하시는 거 휴게소 정도네요. 그러니까 최고 지점까지는 아니고. 근데 지금 엄마는 며느리한테도 정이 안 가고 또 그렇게 며느리한테 절절매는 네. 아들도 꼴 보기 싫고 막 이런 건데 그 감정이 고스란히 그 두 사람한테도 전달되지 않을까요? 들킬 것 같은데. 그죠. 들키지 말아야죠. 네. 가장 관건은 들키지 않는 겁니다. 네. 사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들키는지 들키는 건 아주 쉽습니다. 오래 보면 들켜요. 그다음에 그렇구나. 옆으로 봐도 들킵니다. 아하. 그래서 이게 사람이라고 하는 건 감정을 아무리 숨기고자 하더라도 눈빛에서도 드러나고 손짓에서도 드러나고 뒤돌아서 있는 뒤통수로도 그 사람의 감정은 배어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흔히 입 틀막 이런 말 많이 사용하시죠. 네네. 입을 틀어 막는다 이런 뜻인데 제가 이런 말씀 드려요. 귀 틀막해라. 아. 적어도 감정이 계속 올라올 때는 그 감정에 관련해서 내 귀로 뭔가를 듣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들리는 소리를 어떻게 피하겠어요. 그럴 경우 왠지 내가 그 마음에 불편한 생각이 들고 오빠 하는 소리가 불편하게 들린다 그럴 때는 제가 두 가지 방법 말씀드릴 텐데 일단 아이들이 함께 와서 내 아들과 또 며느리가 와서 이 있는 모습은 좋고 와주는 건 좋은데 오빠 하고 내 아들은 뒤를 졸졸 쫓아다니고 이 꼴이 보고 싫거든. 그 상황이 됐을 때 A4지 한 장을 좀 준비하세요. A4지 한 장을 어디다 두시냐면 주로 가족들이 함께 있는 공간은 거실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네. 부부, 곧 내가 내 남편과 함께 지내서 따로 그 아이들이 자주 들어오지 않는 안방 한 군데 택하셔서 거기에 종이 한 장을 붙이시면 좋습니다. 붙이셔가지고 뭘 하냐면 손 모양을 이렇게 손바닥 모양을 하나 이렇게 그리세요. 네네. 그런 다음에 감정이 올라오거나 불편한 생각이 들면 안방에 들어가셔서 그 손에 이렇게 한번 딱 터치다운 하시고 다시 나오시는 겁니다.
요거 하이파이브? 그렇죠. 아. 행동을 통해서 이 손바닥이 가서 닿는다는 건 좋아 이게 아니고요. 내 불편한 감정을 거기다 하이파이브. 붙이고 오는 거예요. 쏟아놓고 오는 겁니다. 아주 단순한 행동 같지만 감정을 거기 일부 덜어놓고 오기 때문에 한결 수월하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이렇게 불편한 관계가 어느 정도 반복된다 싶을 때에는 자녀들이 왔다가 같이 사는 게 아니라면 자녀들이 왔다가 반드시 갑니다. 가고 나거든 가자마자 뒷설거지 하지 마시고요. 바로 산책하셔야 돼요. 바로 나가셔서 감정도 털어놓고 동시에 그때 산책할 때 배우자가 혹시 계시다면 배우자와 함께 산책하시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감정을 살짝살짝 나눌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좋지만 만약에 감정을 나눌 수 없는 사람, 감정을 나눌 대상이 없다 싶을 때는 혼자 산책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정서를 분산하고 동시에 마음도 어느 정도 털어내기 굉장히 좋기 때문에 두 가지. 하나, A4지 준비하셔서 내 감정을 실시간으로 중간중간에 털어놓는 것. 두 번째, 한 상황이 딱 종료가 됐다 싶을 때에는 산책을 통해서 감정 정리와 더불어서 나를 환기시키는 거 아주 좋은 방법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감정을 잘 정리하려고 해도 나도 모르게 불쑥 나올 때 있잖아요. 그거 할 때. 그러니까 며느리가 시아버지 생신이라고 케이크를 또 작은 것도 아니고 큰 걸 사가지고 남편 편으로 딱 보냈대요. 네.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아유 우리 며느리 참 이쁘다 이게 아니라 아유 큰 것도 보냈네 우리 아들 저거 들고 온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얘기를 해버리니까 며느리가 속으로 아유 친해질 수가 없네 이런 생각이 들었다잖아요. 아니 그리고 며느리들은 그렇다면서요. 시댁에 입고 가는 옷하고 친정에 입고 가는 옷이 다르대요. 아, 그래요? 시댁에 좋은 거 입고 가면 네. 시어머니가 저거 우리 아들이 돈 벌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쎄 빠지게 만들어. 맞아 그러니까 빠지게 이래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시죠. 아 근데 며느리 입장에서 그런 말 딱 들으면 일단은 첫째는 서운한 감정이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아닐 것 같은데요, 그런 며느리들. 그러니 들키지 않도록, 네. 들키지 않도록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제 먼저는 우리가 이제 시어머니 입장에서 이 상황을 어떻게 볼 것인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분명한 건 며느리도 분명히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 우리가 조금 전에 우리 이재용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가에 갈 때 또 친가에 갈 때 내가 입는 옷이 달라. 이것도 일종의 센스라고 볼 수 있죠. 맞아요. 센스라고 볼 수 있는데 요즘 청년들은 그리하지 않습니다. 시댁 갈 때 더 멋지게 입고 간다잖아요. 왜냐하면 저는 기죽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살고요. 대신 센스가 있는 며느리라면 어머니 아들 덕에 제가 이렇게 하고 행복하게 다녀요. 지내요. 라고 하면서 어머니에게 센스 있는 선물 하나 정도 한다면 더 좋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시대가 달라지면서 과거하고는 많이 입장이 다릅니다. 맞아요. 시어머니도 조금 더 당당했으면 좋겠고요. 또 그리고 동시에 며느리도 당당해서 서로 간에 좋은 좋은 플레이를 하는 협업하는 운동장의 선수들처럼 그렇게 뛰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아. 자, 다음 솔루션 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 감정은 수납하고 정서를 분산하라. 지금 우리 그 사연을 들으시면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겁니다. 저 시어머니 좀 심한 거 아닌가? 아니 뭘 아들 장가 가고 며느리하고 저렇게 잘 지내면 좋은 거 아닌가? 너무 질투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많은 아이들이 곧 애가 하나둘밖에 없는 세상에서 이 시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반응은 당연한 거고요. 특별히 엄마가 겪고 있는 이 시어머니가 겪고 있는 정서적 상실에 대해서 조금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 분명한 건 상황은 변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변한 게 아니에요. 이 아들은 상황에 잘 적응하고 있는데 어머니의 감정이 지금 여기저기로 널브러져 있다는 요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밖으로 나가서 줌아웃 시선에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주식도 분산 투자하라 그러잖아. 그래야지 좀 위험이 좀 낮아진다잖아요. 그러니까 아들한테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다른 데 한번 좀 돌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주식도 분산 투자했다가 안 돼. 다 그래요. 아이 참. 이는 뭐냐면 분산 투자의 핵심이라는 건 뭐냐면 뭔가가 오르고 또 상대적으로 다른 게 떨어지더라도 손해는 보지 맙시다. 이런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아들하고 며느리 결혼해서 기뻐야 되는데 기쁘지 않은 상태잖아요. 제가 한 가지 이 말씀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관심은 좀 다른 데로 돌릴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이 관심이 며느리하고 아들에게 집중돼 있어서 이 아들과 함께하는 이 며느리의 삶, 또 며느리와 함께하는 이 아들의 삶에 집중해 있어서 그런 건데요. 이제는 자식들과 물리적으로도 거리를 두고 있으니
동시에 심리적으로도 우리가 심리적 탯줄을 끊는다 이런 얘기를 하죠. 탯줄을 끊는다는 게 댕강 자른다는 게 아니에요. 이제 나의 삶을 내 나름대로 즐기는 시간이 된 겁니다. 관심사에 대한 분산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 시댁 갔을 때하고 그 네, 친정 갔을 친정 갈 때하고 조금 달리 해주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나쁘지 않죠. 우리 현명하게.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센스인데 이 센스는 항상 보니까 교과서에만 있더라고요. 그게 조금 어렵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몇몇 가지 센스 있는 행동이나 이런 시선이 좋다라는 걸 알면 그래도 그중에 한 가지는 또 실천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시가 또 친가에 갈 때 옷을 달리 입는다는 이 상징적인 의미로 센스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분명한 건 고부관계에 대해서 지금은 누군가 이제 코치를 하고 코치를 받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엄마하고의 관계에 대한 어려움을 또 아들과의 관계에 대한 어려움을 무조건 그냥 가져가지 마시고요. 이제 엄마가 주변에서 놀거리를 딸과 함께 찾거나 친구와 함께 찾는 겁니다. 그래요, 맞아. 네. 예, 용한 상담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기상 들어보니까 남쪽 지방에 이렇게 비가 많아요. 네, 그리고 꽤 많은 양의 비가 온다고 하니까요. 비로 인한 피해 없도록 기상정보 잘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